안녕하세요. 호남직업전문학교 전기전자과 과장이 이재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필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기 이론부터 풀이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요.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가인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유전자가 가인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바로 이 대전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대전은 뭐였냐면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을 뭐라고 하냐?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전에는 플러스 대전하고 마이너스 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은 두 가지, 플러스 대전하고 마이너스 대전이 있었는데 플러스 대전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였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대전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마이너스 대전은 마이너스 띠는 건데 여기서 뭐 때문에 플러스 대전이 나오냐? 자유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 대전이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자유전자가 가인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전자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기를 갖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갖게 된다. 바로 이게 물질의 자유전자가 가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가인된 상태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전이 답이 됩니다. 2번입니다. 1m의 저항이 25민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옴이 되는가?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은 R이었어요. 그래서 저항 R은 길이의 제곱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인데 단 문제에 무조건 이 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단 동선의 최적이 일정하다. 동선의 최적이 일정하다. 이 말이 있거나 아니면은 면적을 길이만큼 감소한다 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저항 R은 길이의 제곱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m일 때 저항이 25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길이를 2배 늘린다 했어요. 그러면 길이를 2m로 늘렸을 때 저항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희가 단 면적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단 동선의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면은 저항 R은 길이의 제곱배였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2m, 2배 늘린다 했으니까 길이의 제곱배가 바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의 제곱배니까 2 곱하기 2, 4에다가 저항이 25, 25을 곱해줘야지 바로 2m일 때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길이의 제곱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4 곱하기 20을 하면은 저항은 85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단 동선은 최적이 일정하다, 면적을 길이만큼 감소한다 이 말이 있어야지 저항은 길이의 제곱배다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24V의 전원 전압에 의하여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컨덕턴스 뭐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저희 저항 R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항 R은 I분의 V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먼저 지금 전류가 6A라고 했기 때문에 전류가 6분의 전압은 24V라고 했기 때문에 24를
나눠주면은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분의 4, 24를 하면은 저항값은 얼마가 되냐? 4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온하는 거는 컨덕턴스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컨덕턴스 G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였어요. 그래서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저항분의 2를 해주면은 우리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저항이 4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2를 해주면은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하면은 컨덕턴스 값은 0.25. 그 다음에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오음의 반대말인 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컨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4번 문제입니다. 1k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10도 50리터의 물을 46도로 올리는데 3시간이 걸렸다면 효율은 몇 %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860 PT 효율은 MCT하고 같다. 요걸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P는 뭘 의미하냐면은 P는 전력을 의미하고요. T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효율이죠. 효율을 의미하는 효율이었고요. 요렇게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M은 질량이나 무게, 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질량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C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는 비율을 의미하고 T는 온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의미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거는 효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을 구하려면 효율은 860 PT분의 MCT를 해주면은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비율은 안 주어졌으니까 비율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60 전력이 1이니까 1이었고요. 시간은 T니까 3이었습니다. 3분의 M은 물의 질량, 물은 50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은 50이었고요. 곱하기 온도차였습니다. T는. 그러면 지금 온도가 10도를 46도로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 46도에서 10도를 빼주는 거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효율의 단위가 %를 의미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만 단위가 %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안 하면은 %도 안 나온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5번입니다.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주열 외에 그 저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열과 효과라고 해가지고 열과 효과 해가지고 효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백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펠티의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잘 나오진 않지만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과 효과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백 효과는 어떤 말이 들어오면 재백 효과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온도의 차이다 라고 하면은 재백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 온도차. 펠티의 효과는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과 펠티의 효과는 열의 흡수 또는 방출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열의 흡수, 방출하면은 펠티의 효과였고요. 마지막 톰슨 효과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아니고 펠티에는 동일한 두 금속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 톰슨은 동일한 두 금속과 펠티의 효과처럼 열의 흡수, 열의 방출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방출을 다른 말로 발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발생시킨다, 열을 방출시킨다. 그래서 발생하고 방출의 두 가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열과 효과 하면은 제백 효과, 펠티의 효과, 톰슨 효과 이 정도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열의 발생 또는 흡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펠티의 효과가 됩니다. 6번입니다.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기력선의 성질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전기력선의 성질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전기력선의 성질은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끝난다입니다.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끝난다. 음전하로 가야 된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전하라는 거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끝나야 된다. 이 말이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간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전기력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두 번째 성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가 두 번째 성질이고요. 세 번째 성질은요.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서로 교차한답니다. 등전이면과 교차는 교차인데 어떻게 교차하냐? 수직으로 교차한다 또는 직교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교차한다 이 말을 직교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은요. 전기력선은 내부에는 0이다 입니다. 전기력선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엔 0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질은요.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력선과 전기력선은 서로 절대로 만나선 안 된다. 이 말이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같은 전기력선은 반발한답니다. 그래서 플러스하고 플러스 전기력선끼리는 서로 밀어내려 하고 만약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날 때는 서로 잡아 흡입하려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기력선 수입니다. 전기력선이 얼마가 나오는지 숫자로 알고 싶다.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분의 Q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선 수는 입실론 유전율에다가 전하를 나눠주면은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단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공기 중에 전기력선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 중일 때는 입실론 분의 Q개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공기 중일 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Q로 해줘야지 되십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전기력선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물은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6번 문제에서 전기력선 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구했었냐? 입실론분의 Q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단 문제에서 공기 중에 전기력선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전기력선은 입실론에다가 제로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문제에서는 그냥 전기력선 수를 했기 때문에 입실론분의 Q가 답이 됩니다. 8번입니다. 2kV의 전압을 충전하여 2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전정 용량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축전된 콘덴서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축적된 콘덴서의 에너지를 구해라 또는 저장된 콘덴서의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축적된 콘덴서의 에너지, 저장된 콘덴서의 에너지는 우리는 W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적된 콘덴서의 에너지 W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W는 2분의 1 QV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는 전압을 의미하고요. V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축적된 에너지는 2분의 1 QV로 구할 수 있고요. 또 이 2분의 1 QV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냐? 2분의 1 CV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V는 똑같이 전압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C는 콘덴서, 다른 말로는 정정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2분의 1 QV,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콘덴서의 축적된 에너지가 아닌 이 콘덴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C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C는 우리 이 양에 했기 때문에 이 양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무시하고 먼저 이 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 양을 하니까 V의 제곱분의 W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은 어차피 없다라고 하고 2만 생각해주면은 2는 W 쪽에 요렇게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전압 V는 얼마가 주어졌냐? 2kV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kV도 그냥 볼트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k는 10의 3승 2000이 됩니다. 그래서 2000V의 제곱분의 숫자 2 곱하기 에너지는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2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분의 제곱분의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답이 얼마가 나오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콘덴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리고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이었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6승 페럿이 나온다.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두 콘덴서 C1, C2가 직렬 접속되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콘덴서 C1하고 C2가 요렇게 직렬 연결되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합성 정정 용량 C 토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C 토탈은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요렇게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물어보면은 합성 정적 용량은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로 구할 수가 있고, 이거와 같은 거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로 구할 수 있다. 요게 바로 합성 정적 용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 그림을 찾아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자성체는 뭐였냐면요, 자석이 쉽게 될 수 있는 물체를 의미했습니다. 자석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물체. 그래서 강자성체는요, 대표적인 게 니켈이 있고요, 코발트, 철, 망간, 요렇게 4가지의 종류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4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를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제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니콜을 철로 망치겠다라고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철, 망간을 니코, 철망, 니코를 철로 망치겠다, 요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니코를 철로 망치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강자성체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자성체가 아닌 거, 니코, 철망을 찾아주시면은 강자성체가 아닌 물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하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 발전기의 원리에 사용되는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하는 기계는 바로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기계는 전동기입니다.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에서 알아주셔야 될 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F, B, E로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되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요, F, B, I로 기억을 해주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가 뭔지랑 어떤 손가락을 의미하는지가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F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자손 밀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E는 유기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 그냥 기전력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는 기전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F는요, 왼손 법칙에서 F도 똑같이 힘을 의미합니다. B는 똑같이 자손 밀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른 거는 E냐 I냐인데, 발전기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E를 나타내는 거였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는 I를 나타내는데, I는 바로 전류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나타내냐 전류를 나타내냐에 따라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냐 왼손 법칙이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F는 어떤 손가락이냐? F는 엄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손밀도 B는 검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기전력, 기전력은 중지손가락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왼손 법칙도 똑같습니다. 힘은 엄지손가락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손밀도 B는 검지손가락을, 전류 I는 중지손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엄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했기 때문에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세 번째 손가락은 유도 기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전류 2파이가 흐르고 있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P점의 자개의 세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개의 세기는 특수한 상황의 자개의 세기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특수한 상황에 자개의 세기가 뭐뭐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가 있어요.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외우라고 해요.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온용 코일의 자개의 세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한장 직선의 자개의 세기예요. 근데 저는 이 한상 솔레노이드 자개의 세기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온용 코일의 자개의 세기냐 무한장 직선의 자개의 세기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상 솔레노이드 무조건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상 솔레노이드 자개의 세기 H는 어떻게 구하냐? 자개의 세기 H는요 2파이 R분의 NI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L분의 NI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은 길이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길이 또는 얘를 자로라고도 표현을 할 때는 L을 써줘야 되고요. R은 반지름이죠. 온의 둘레이기 때문에 반지름이었고요. 여기서 N은 곤선수입니다. 몇 번 감았냐라는 곤선수고요. I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은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얘만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얘를 기억을 하면은 온용 코일하고 무한장 직선이 쉬워져요. 왜 그러냐? 온용 코일은 뭐만 해주면 되냐면요. 한상 솔레노이드에서 일단은 한상 솔레노이드가 저희가 H는 2파이 R분의 NI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온용 코일은 여기 이걸 모르면 이걸 먼저 쓰세요. 왜 이걸 먼저 쏘느냐? 그 다음에 지우면 되거든요. 뭘 지워주면 되냐? 온용 코일은요 한상 솔레노이드에서 파이만 지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파이만 지워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2R분의 NI입니다. 그래서 온용 코일은 한상 솔레노이드에서 파이만 없앤다. 그러면은 2R분의 NI다. 이게 되는 거고요. 무한장 직선도요. 한상 솔레노이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상 솔레노이드 2파이 R분의 NI였어요. 그러면 온용 코일은 파이만 없앴으면 됐고요. 무한장 직선은요. 곤수 몇 번 감았냐만 없애주면은 무한장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12번은 무한장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무한직선이니까. 그러면 무한직선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H는 2파이 R분의 2파이입니다. I가 2파이였으니까요. 그럼 I가 2파이로 주어졌기 때문에 2파이입니다. 그러면은 2파이 없어지니까 뭐만 남냐? H는 R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R은 거리니까 거리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H는 거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1이 됩니다. 1. 자개의 세기는 1입니다. 13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40mH와 9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의 사이에 누설 자석
자석이 없다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은요. 상호 인덕턴스 M은 K 루트 L1 곱하기 L2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는 뭘 의미하냐면요. K는 결합계수를 의미합니다. 결합계수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이 코일하고 이 코일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럼 합체시켜야 되면은 합체가 잘 된다. 합체가 얼마나 잘 되냐? 이걸 바로 결합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결합계수가 안 주어졌는데 결합계수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누설 자속이 없다가 바로 결합계수의 힌트입니다. 누설 자속이 없다라는 거는 K는 누설 자속이 없다. 이 말은 결국에는 K가 2라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설 자속이 없다라는 말은 K가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결합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그럼 구해보면요. M은 K는 1이기 때문에 2를 곱할 필요는 없어서 루트 L1 곱하기 L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L1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요. 4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40은 40인데 뭘 해줘야 되냐? 뒤에 밀리라는 단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밀리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L2는 90밀리였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밀리기 때문에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걸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야지만 상호 인덕턴스 M이 나옵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 M은 요걸 계산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상호 인덕턴스를 의미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 R 미터 떨어진 점 P의 자기장 델타 H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미소 부분 하고 나오면요. 바로 비오 사바르의 법칙입니다.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요.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에 관련된 법칙이고요. 우리는 직선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선을 약간 곡선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 그걸 구하는 게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델 H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 우리는 이 세모 표시를 보고 델이라고 읽고요. 이 델은요 변화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변화된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비오사바르의 법칙은요 4 파이 R의 제곱분의 I 델 사인 세타 요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개의 세기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I에다가 또 델입니다. 변화된 길이의 각도, 사인 세타, 이건 각도입니다. 각도를 넣어주면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지만은 비오사바르는 주로 공식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델 H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I 델 L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2는 100루트 2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정형파 교류 전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는 100 사인
100 루트 2죠.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2는요 순식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순식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식값 2는 어떻게 쓸 수 있냐? Vm sin 오메가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m은요 최대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W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고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각속도, 각주파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식값은 바로 이러한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이상 차이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상차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상이 없으면은 여기는 안 넣어주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는 느린 이상이다, 지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상 차이가 있다까지 표기가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신 근데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돼 있냐? 주파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파수를 하는데 왜 이 순식값을 썼냐? 이 오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메가 각주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파수 오메가는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2파이 f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f가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 f가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주파수를 옮겨라 라고 하면은 오메가하고 주파수를 이항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항이 이게 몇 번째 조건에 해당되냐? 세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항을 못 하신다? 아직 나 이항의 조건은 안 맞다 하시면은 저희 유튜브에 이항에 관련된 조건 4가지의 교육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항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보셨다라고 생각하고 이항의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해보면은 주파수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2파이분의 오메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메가가 얼마가 주어졌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메가 맨 첫 번째 100 루트 2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 지금 오메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 순식값은 제가 아까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최대값 Vm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인 D에부터 T 앞에까지는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인 D에 T 앞에 이 100파이가 바로 뭐가 되냐?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그러면 오메가 그 주파수는 그럼 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F는 2 곱하기 파이는 3.14분의 오메가는 100파이였습니다. 100파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파이는 얼마였어요? 3.14니까 2 곱하기 3.14분의 100 곱하기 3.14가 됩니다. 근데 3.14고 3.14 두 개 없어지겠네요. 약분시키면은 2분의 100입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얼마가 되냐? 50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파수는 60이죠? 근데 만약에 보기에 50하고 60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파수 60이니까 60에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 A국은 50Hz가 주파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보기에서 50Hz, 60Hz 둘 다 나올 때는 무조건 계산을 해서 확실하게 주파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기 인더턴스 10mH의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가? 단 코일의 저항은 없는 것으로 하며
파이는 3.14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류 I는 원래 전류 I는 저항분의 V로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 안 주어졌고 뭐가 주어졌어요? 자기 인덕턴스 코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저항분의 V를 못 써먹어요. 코일이 주어졌을 때는 뭐로 해줘야 되냐? 코일의 저항으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코일의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일의 저항을 뭐라고 하냐? X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저항은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일의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읽고요. 그럼 유도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하냐?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라고 합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아까 방금 우리 15번 문제에서 했었어요. 오메가는 각주파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 오메가는 2파이 F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L이라는 거는 2파이 FL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전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전류 I는 코일의 저항 XL에다가 전압 V를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XL은 뭐하고 똑같다 했어요? 오메가 L하고 똑같으니까 오메가 L분의 전압을 나눠주는 거랑 똑같고, 이거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L분의 V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I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가 주어졌나요? 주파수는 50Hz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50 곱하기 그 다음에 L입니다. L은 바로 코일입니다. 인덕턴스가 10m라고 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까지 해야지 바로 얘가 L이고 얘가 바로 F고 얘가 바로 파이고 얘는 그냥 2죠. 그래서 2파이 FL분의 V 전압은 31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바로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전류 I는 저항분의 V지만은 저항만 있을 때였어요. 만약에 코일이 주어지고 전류를 구하라 하면은 코일의 저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 17번입니다. 저항이 10루트 3, 유도 리액턴스가 15민 직렬 회로에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이상차는 몇 도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각을 물어보면은 바로 세타라고 합니다. 세타는 이상차 또는 각도를 물어보면 세타고요. 그래서 세타는 어떻게 구하냐?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은 아크 탄젠트 실수는 저항 R을 의미하고요. 허수는 코일 XL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세타는 실수는 얼마였냐면은 저항은 10루트 3이었습니다. 10루트 3분의 죄송합니다. 여기가 세타에서 먼저 나와야 될 게 아크 탄젠트가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저항 10루트 3분의 XL이 10입니다.
요걸 해주면은 이상각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걸 계산하면 이상각도는 30도, 답은 30도가 됩니다. 18번입니다. 성감전압이 380V인 전원에 임피던스 8 플러스 J60의 구와 Y를 결선하였을 때 선전류는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단은 선전류 IL은요 상전류 IP하고 똑같습니다. 언제일 때요? Y결선일 때입니다. 그래서 Y결선일 때는 요거랑 똑같은데,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주어진 전압과 주어진 저항은 Y결선을 안 하고 그 전압을 가지고 Y결선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IL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먼저 주어진 저항, 주어진 임피던스에다가 루트 3의 성간전압을 나눠주면 됩니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임피던스는요 허수부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주면 안 되고 뭘 해줘야 되냐? 절대값 임피던스의 크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루트 3분의 VL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먼저 우리가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임피던스의 크기는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을 해주면은 임피던스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임피던스는 10이 되는 거고요. 10분의 루트 3분의 전압 380을 나눠주면은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엔 이 루트 3분의 380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10을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러면은 일단은 이 말은요 비정연파의 합을 여러 개로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정연파를 풀이해라, 비정연파를 정리해라, 비정연파를 해석해라, 비정연파를 분석해라,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이 나오면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이의 법칙입니다. 풀이의 법칙. 그래서 비정연파를 뭐 풀어봐, 비정연파를 합을 정리해봐, 합을 구해봐, 해석해봐, 분석해봐 라고 하면은 바로 풀이의 법칙입니다. 풀이의 법칙. 그래서 비정연파의 여러 개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한다, 풀이의 법칙이 되고요. 20번입니다. 다음 중 접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입니다.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기계다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접지를 어스라고 하죠. 어스. 그래서 접지는 어스하고 측정기 테스터, 그래서 어스 테스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접지저항을 측정한다, 접지저항계라고 합니다.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접지저항계. 그래서 요게 바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도 있기 때문에 절연저항 측정 기계는요 매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절연저항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측정기구 하면은 접지저항이냐 절연저항계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전기 이론 20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았고요. 다음 컨텐츠로는 전기 기기와 전기 설비에 이어서 풀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